안녕하십니까. 반생상품 딜리는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선물 가격 이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트 1인데요. 파생상품의 첫걸음 선물 시장인데 오늘 이 1.4 선물 가격 이탈이 우리 파트 1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거래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선물이 1호가에서 거래되려면 재정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재정거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선물이 1호가보다 비싸면 현물을 사고 들어온 상품을 빌려주고 나간 돈을 빌리고 선물을 팔고, 선물이 1호가보다 싸면 현물을 팔고 나간 상품을 빌리고 들어온 돈을 빌려주고 선물을 사고. 그런데 그 상품 사이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과 그 선물은 거래가 되는데 상품을 빌려주는 거 또는 보관하는 거, 빌려주는 거, 이런 게 아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재정거래가 되지 않으면 선물은 이론가에서 거래되지 못합니다. 거래되지 못하고 그냥 예측에 의한 거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상품을 생각해 보면 상품을 빌릴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품을 보관은 할 수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보관 비용이, 그래도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아비트라지가 상품을 현물에서 사서 하는 아비트라지는 가능하고 현물을 팔아서 하는 아비트라지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선물이 이론가보다 높을 수는 없는데 낮을 수는 있는 겁니다. 결국 빌리지를 못하니까 한쪽 사이드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선물이 현물보다 싸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아야 되는데 빌릴 수가 없으니까 현물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비트라지를 못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아예 빌릴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못 빌립니다. 특정 주식이 현물이 단기적으로 과열되면 아무도 안 빌려줘서 못 빌릴 수도 있고요. 농산물인 경우에는 아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빌릴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씩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980년도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달러하고 원화의 이자율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면 선물 이론가가 이 차이가 한 20%쯤 나니까 선물 이론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이 1,000원이면 1,200원쯤 돼야 됩니다. 20%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때 경제 발전을 하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전반적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1,000원, 이론가는 1,200원인데 사람들은 900원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물 시장 가격이 1,200원이 아니라 1,000원 정도, 현물하고 비슷한 가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재정거래를 할 수 있었다면 20%의 재정거래가 가능한 거죠. 엄청난 거죠. 20%의 그 재정거래라 하면 10억 불, 100억 불을 하면 얼마를 벌겠습니까?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인데 사실은 재정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그때 규정이 있었는데요. 정부의 규제가 있었는데 기업은 달러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빌릴 수는 있는데 그 빌리는 돈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또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은행은 달러를 빌릴 수는 있는데 현물에서 팔지를 못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포지션 리밋이라고 해서 현물 한 포지션이 항상 롱달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은 달러를 못 빌리고 은행은 빌릴 수는 있으나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비트라지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한쪽 사이드의 아비트라지가 안 되는 겁니다. 반대 사이드는 되기 때문에 이론가보다 만일에 선물 이론가인 1,200원보다 높게 거래가 되면 무조건 이론가까지 내려오는데 이론가보다 낮게 거래가 되는데 이론가까지 올라가지가 못하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거래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 워낙 이득이 크다 보니까 뭐 편법적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래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 기업 쪽에서 하나, 은행 쪽에서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쪽 재정 거래는 그 옵션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표면상은 옵션 거래이지만 그 무조건 엑서사이즈가 되는 거니까 달러 차입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팟에서 달러 옌이 100원인데 1년짜리 달러 옌 풋이 130원에 저희가 파는 겁니다. 이런 거래를 하고 옵션 거래와 동시에 달러 포워드를 사버리면 그러면 1년 후에 제가 130원에 사서 101원에 파는 겁니다. 그럼 29옌의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이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현물에서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옵션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현물에서 그만큼 옵션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뭐 28원을 받겠죠. 그리고 1년 후에 29원을 손해보는 그런 거래입니다. 이거는 차익 거래죠. 차익 거래지만 표면상은 옵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리지 못하는 달러를 빌려서 아비트라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20%의 아비트라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릴 수는 있는데 팔지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달러를 산 것처럼만 보이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래들이 이런 건데요. 당시에 디포 수합이라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IB에서는 이 상품을 원 디노미네이티드 달러 디파짓, 원 D3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업이 달러 예금을 하는 경우에 뭐 이유가 뭐든 간에 그 기업한테 달러 예금을 하는데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원화로 예금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달러 예금을 할 건데 달러 예금으로 원래 이제 회계상 기표될 것이 원화 예금으로 바뀌고 그리고 달러 셀 앤 바이 수합을 하나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은행은 어떻게 되냐면 은행은 기업과 바이 앤 셀 수합을 했기 때문에 마켓에서 셀 앤 바이 수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바이 앤 셀 한 그 선물은 이론 선물가지 않습니까? 1200원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한 거는 시장 선물가잖아요. 1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00원에 20%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업도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은행과 기업이 이 20%의 이익을 서로 반반씩 나눠 갖는 그런 거래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 외환시장 규모에 비하면 이런 물량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가격은 계속 괴리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복잡하지만 외환거래 쪽에서 나온 이런 편법적인 아비트라지처럼 이론가가 어떤 이유에서 지켜지지 못하면 뭔가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상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번 경우처럼 1980년도에 달러 온 경우처럼 이렇게 아비트라지가 발생한 이유는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제가 언젠가 바뀌겠죠? 어떤 형태든 간에 완전히 바뀌거나 조금만 바뀌거나 그 바뀌는 순간에 예전에 이게 그것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는 되겠구나. 그러니 시장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그런 거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품에 대한 이해는 시장에 대한 이해이고 시장에 대한 이해는 시장의 가격에 대한 예측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가격 예측에 관련돼서 조금 편안하게 타임머신을 타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